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일 랭킹쇼 유승진입니다. 이번 주 채널A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의 키워드 8개를 추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하루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13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총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률로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토요일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코리아팀 연일 선전입니다. 양궁 대표팀은 혼성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혼성 초대 금메달 획득에 이어 2연패 쾌거인데요. 다른 종목에서도 꿈을 위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수미 시사평론가,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기분 좋은 메달 소식들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오늘도 메달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있죠? 네, 이제는 유망주가 아니라 우리 탁구계의 스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비 선수 동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만약에 메달을 따게 된다고 하면 20년 만에 올림픽 단식 동메달 획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신유비 선수 결승전에 도전을 했는데 만리장성의 벽을 아쉽게 넘지 못했습니다. 천멍 선수에게 결국에는 0대4로 한 세트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를 하면서 지금 3, 4위 결정전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 8시 30분에 열리는데 8강전에 이은 또 다른 한일전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는 일본의 하야타 히나 선수인데요. 히나 선수 지금 세계 랭킹 5위입니다. 그런데 상대 전적으로 보면 신유빈 선수가 밀려요. 왜냐하면 4번 맞붙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대 전적만 가지고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른 것이요. 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0대3으로 완패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마카오 월드컵 16강전에서는 3대4로 석패를 했거든요. 실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대회 기간 내내 신유빈 선수가 정말 놀랄만한 어떤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메달을 딴다라고 하면 20년 만에 메달이기도 하지만 또 여자 단식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현정화 선수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김경화 선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여자 올림픽 단식 탁구 메달 확보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어제 경기는 아쉬웠지만요. 아직 메달을 향한 도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신유빈 선수의 각오 들어보시죠. 준비한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저보다 더 탄탄했던 것 같고 실력적으로 앞섰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걸 인정하고 또 내일 있는 경기 잘 준비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게 버티다 보니까 저도 좀 쉬운 범실도 많이 났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메달 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사실 신유빈 선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먹방이죠, 먹방. 네.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가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탁구 경기가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영양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신유빈 선수 광고 모델을 해야 된다 이런 글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전에 오물오물 뭔가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고요. 또 16강 경기 때는 바나나 먹는 장면, 조 장면인데요. 바나나 먹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주먹밥을 또 먹었어요. 근데 이 주먹밥이 의미가 있는 게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을 계속 먹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탁구 경기할 때마다 아마 주먹밥을 들고 다닌 것 같아요. 어머니표, 엄마표 주먹밥이 신유빈 선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신유빈 선수에게 엄마가 만드는 그 주먹밥이 얼마나 꿀맛 같았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걸 먹으면서 엄마의 사랑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신유빈 선수가 이번에 동메달 결정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납작 복숭아라고 그러죠.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복숭아 먹는 장면도 포착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젤을 먹는 장면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 이제 얼음 주머니에 올려놓은 장면이거든요. 신유빈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올림픽 때마다요, 또 믿고 보는 경기가 있죠. 이번에도 또 금메달을 획득한 그 경기, 바로 어떤 종목일지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또 임시현 선수가 이제 세계 신기도 쏘고 경기 기량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임시현 선수에게 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경기에 임하려고 좀 부담이 좀 됐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임시현 선수랑 같이 경기를 했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경기 결과를 낸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허 변호사님, 사실 한국 양궁 그냥 쐈다 하면 사실 금메달 아닌가요? 정말 믿고 보는 경기라는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진짜 세계적으로 이제는 정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실력 1위의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나온 금메달 3개 모두 우리나라가 가져왔습니다. 앞서 남녀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을 했던 우리 대표팀인데요. 어제 열린 혼성 단체전에서 김우진, 임시현조가 독일을 상대로 결국에는 또 승기를 꽂고 말았습니다. 금메달 딴 건데요. 김우진 선수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임시현 선수에게 굉장히 공을 돌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본인도 지금 정말 대단합니다. 이 혼성 단체전에서 마지막 화살을 10점 관역에 명중시키면서 경기를 깔끔하게 끝내는 모습 선보였거든요. 두 사람이 이미 남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성 금메달 획득하면서 지금 2관왕에 올랐는데, 특히 김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최다 금메달 보유자가 됐습니다. 김순영, 양궁의 김순영 선수, 그리고 사격의 진종호 선수, 쇼트트랙의 전희경 선수가 동계 하계올림픽 통틀어서 이 최다 금메달 4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 선수들 리스트인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승리를 이끌면서 이 김우진 선수가 4개를 보유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남녀 개인전 금메달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까지 가져온다고 하면 사상 첫 양궁 금메달 5개를 보유하게 되는 그야말로 대업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매 올림픽마다 한국 양궁이요, 워낙 많은 금메달을 따다 보니까 이현중 의원님, 외국 기자들도 매번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마 우리 선수들한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왜 이렇게 잘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우진 선수가 그만큼 공정한 이 선발 시스템에 결국 비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양궁협회, 우리가 이제 보통 스포츠계 같으면 주로 짬짬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밀어주기라든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 면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뭐 밀어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그동안 좀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 양궁협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그냥 서바이벌 게임, 즉 공정한 시스템이 아주 정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스포츠계의 문화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어떤 계속 고집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 시스템을 유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정말 공정한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선수도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안산 선수 같은 경우는 도쿄올림픽에 금메달 땄는데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한 어떤 경쟁 시스템, 아주 그래서 무명의 선수도 이번에 그냥 선수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양궁협회 회장사인 현대자동차가 이 첨단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리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여기 양궁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 축구장 같은 데서 연습한다든지 강변에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도 세트장을 똑같이 이 파리의 세트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경기 열리기 전에 4일 전에 미리 갔습니다. 파리에 가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첨단 기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 특히 로봇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공사가 이제 계속 10점 만점을 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후반전에 갈수록 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사실 로봇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그걸 개발을 해서 선수들에 적용시켜서 이번에 막판까지 정말 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70, 60을 유지할 정도로 그런 기술적인 쾌거를 이뤘다고 봅니다. 네, 집안 싸움으로 결승에 오른 배드민턴 소식 한번 전해보죠. 배드민턴 혼합 복식팀도 어제 값진 메달을 얻어냈다고 들었는데 허민선이 어떤 소식입니까? 네, 김원호 정나은주가 은메달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은메달이라도 진짜 값진 게요. 16년 만에 혼합 복식 메달을 얻어온 것이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언더독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그런 팀은 아니었어요. 조별에서도 1승 2패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8강전 올라갔고 예. 준결승전에서도 상대였던 이 서승재, 최유정 조에 이름값으로 보나 실력값으로 보나 밀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네. 이걸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은메달을 획득을 한 그런 역사적인 드라마를 써낸 겁니다. 특히 지금 정나은 선수 이분은 어머니가 코로나19 때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이 핸드폰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자기를 저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메달 따고 나서 어머니 생각난다고 하면서 눈시울 붉히면서 소감하는 모습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선수의 은메달 획득 성공으로요. 배드민턴계에서는 모자 메달리스트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김수희 평론가님 어떤 얘기입니까? 네, 1996년에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도 이번에 김원호, 정나은 이 조와 비슷한 조가 있었습니다. 예. 길령아, 김동문 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력했던 금메달리스트로 유력했던 조가 박주봉, 나경민 조였는데 길령아, 김동문 조가 그 당시에 이 박주봉, 나경민 조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 예. 길령아 선수의 아들이 바로 김원호 선수입니다. 길령아 선수는 또 그 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1992년에도 은메달을 차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아들이 또 은메달을 차지를 하면서 모자 메달리스트가 탄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원호 선수가 이번에 남긴 말이 예전에는 길령아의 아들 김원호였는데 이제는 김원호의 어머니 길령아가 될 것이다. 그렇군요. 이런 말을 남겼는데 공교롭게도 그 얘기를 길령아 선수가 김원호 선수 어린 시절에 아들한테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얘기를 한 1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있다가 이번에 은메달을 차지를 하면서 그렇게 또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면사님 그런데요. 올림픽에서 이번에 새 역사를 쓴 종목 하나 더 있죠? 네, 마장동 정육점 둘째 아들 김민종 선수가 유도에서 그야말로 일을 냈습니다. 한국 유도 최중량급에서 처음으로 이게 유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처음으로 은메달을 획득을 한 거예요. 네. 그동안은 동메달을 획득했던 것이 동메달도 대단하기는 합니다만 동메달 획득했던 것이 전부였는데 이 최초로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민종 선수가 이 최중량급 이 100kg 이상이면 최중량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서구권의 어떤 체격이 큰 선수들 사이에서는 왜소한 편이라고 해요. 예. 키가 184에 체중이 무려 135kg이라고 하는데도 이게 좀 밀리는 어떤 체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도가 상대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이 기술로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근데 결승전에서 맞붙은 선수가 테디 리네르. 이 선수는 올림픽 메달 이미 3개를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의 유도 영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선수와 맞붙어서 그 키 차이도 테디 리네르 선수는 200cm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엄청난 체격 차이와 이 팔 길이 차이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을 했고 아쉽게 은메달을 땄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하윤 선수도 역사를 썼습니다. 유도 여자 78kg급 이상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결국에는 한판승을 거두면서 동메달을 획득을 한 건데요. 이게 24년 만에 여자 유도에 이 메달을 안긴 거라고 하고요. 앞으로 혼성 단체전 남아있거든요. 유종의 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서요. 선수들의 투혼으로 획득한 금메달이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이미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직 그런데 메달 획득 가능성이 남아있죠. 올림픽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폐회식에 깜짝 등장할 예정인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허 변호사님 누굽니까? 네, 배우 톰 크루즈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로 유명하죠. 미션 임파서블에서만 스카이다이빙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올림픽 폐회식에서도 이 프랑스의 스타드 드 프랑스, 여기 꼭대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 로스앤젤레스가 2028년에 올림픽 개최지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할리우드 간판에서 스카이다이빙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미국으로 올림픽 전환이 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LA에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는 이미 3월에 찍었다고 하는데 폐막식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어떻게 연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톰 크루즈가 직접 IOC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톰 크루즈 이미 지금 가서 이 파리 올림픽 굉장히 열정적으로 관람하고 응원하면서 경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성화 봉송도 했었고 올림픽에 여러모로 이 관심도 많고 관계가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파리올림픽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허주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정 정당이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 카드를 이처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기되고 민주주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준석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요.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비유를 하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요.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상대로 카미카제식 인사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방송 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합니다. 부패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입니다.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입니다.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영방송 강탈을 위해 이동관과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 의원님,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두고요. 영상을 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가는 분위기 같아요. 네, 지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상권 분립을 채택을 했을 때는 입법부에 아주 예외적으로 사법적 기능인 탄핵의 어떤 그런 기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22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굉장히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이런 탄핵의 어떤 제도를 거의 무 자르듯이 막 휘두르고 있는데 벌써 13번째인가요?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탄핵의 사유를 역사관 문제다, 또 지금 방송 관련된 공사, 그리고 방문진 이사였던 선임이 있던 이유를 듣는데 지금 방통위법에도 의사정적수를 2명을 하고 의결정적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심지어 민주당 김현 의원도 지금 방통위법 개정안으로 4명의 방통위원회 의결정적수를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탄핵의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마비하는데 지금 20일이 들어와서 지금 제안된 법안이 지금 2,289개인데 이런 어떤 법안 처리도 지금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심각한 어떤 문제라고 차츰차츰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고 사흘 만에 직무 정지가 된 겁니다. 사퇴를 안 하고 헌재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현종 위원님,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는 좀 다른 선택입니다. 왜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본인이 이제 탄핵 소추를 앞두고 사퇴를 했죠. 왜냐하면 방통위 업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사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도 6개월 한 3일인가요? 만에 일단 탄핵 소추가 되자 본인도 사퇴를 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이상인 전 이 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퇴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3개월, 6개월, 심지어 이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탄핵을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소추안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인적 네트워크 고갈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참 이게 아마 뭐 해외 토픽감인 것 같은데 하루 근무한 사람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뭘 했나요? 지금 탄핵 사유로도 보면 2인 체제로 운영했다는 것인데 자, 2인 체제 누구의 귀책 사유인가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추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KBS 시청료 문제 관련해서 헌재 판결에서 2인 체제가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어요. 자, 그리고 기피 신청 문제인데 과연 그게 지금 기피 신청을 본인이 의결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탄핵감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하루 만에 어떤 탄핵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거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거의 이거 국정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렇다 보니 이런 야당의 어떤 탄핵 폭주에 대해서 이제 뭔가 헌법재판소가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만큼은 일단 예. 이 탄핵 심판을 실제로 받아서 앞으로 이런 사유로 이 야당이 탄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네.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하루만 근무를 했지만 실적으로 이제 박문진 이사진, KBS 이사진에 대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불은 일단 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법적으로 더 이상은 탄핵 인원 소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무 하루 만에 초유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건데 어떤 좀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 뭐 나중에도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예.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과 KBS 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 문제예요. 물론 2인 체제를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합의제 기구로 5명이 함께 회의해서 합의해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방통위원회를 그렇게 5명 구조로 만들어놨는데 2명이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서 모든 걸 하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이사들에 대해서 면접을 다 합니다. 면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날 보니까 80여 분 되는 분들을 90분 안에 했더라고요. 한 명당 1분이에요. 면접을 거의 안 하고 한 것 같아요. 서류 심사만 갖고 한 것 같은데 미리 다 정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그 박문진 이사진의 재척 사유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재척 사유 두 번째가 뭐냐면 정당에 가입돼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정당 가입 여부를 각 정당이 문의를 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회신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온 것만 가지고서 판단한 건지 왜 그러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는 정당 가입 여부 확인도 안 해줬는데 어떤 절차로 그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해 있었는지 또 하나의 조건은 정당 가입 이후에 탈퇴하고 3년 이상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점검이 된 건지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척사유 문제도 박문진 이사들이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의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재척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회의에 들어가서 그 기피 신청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뭐 하루밖에 근무를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탄핵을 추진한 거고 그럼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걸 계속 하느냐? 박문진 이사의 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리고 나서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박문진 이사들을 교체해 놓은 건데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미 마무리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겠죠.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탄핵이 되더라도 월급은 계속 나오거든요. 월급 받고 본인은 뭐 집에서 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사퇴를 하지 않고도 탄핵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방통위를 좀 더 장악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장들을 임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패널 분들이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서요.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를 놓고요. 이게 가짜 입원이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요. 요통 등 건강 문제로 이 현안 질의에 불출석을 한 건데 홍석준 전 의원님, 이게 민주당에서는 임명장을 받고 또 방통위에 출근하는 모습,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면
이거 뭐 꾀병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한민국의 어떤 강 큰 사람도 뭐 꾀병을 핑계로 이 상임위에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잘 아신 것처럼 이진숙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상 초유의 정말 유례가 없이 3일 동안에 네. 인사청문회를 했고 특히 또 대전 MBC 뭐 현장 실사까지 포함하면은 4일 동안이나 하면서 정말 가진 어떤 그 인격 모독과 막말 그런 어떤 것을 많이 이제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있던 내구조 발언부터 해서 지금 뭐 기억에 남는 막말만 하더라도 지금 넘쳐나는 그 과정에 사실은 어떤 심신이 굉장히 많이 좀 타격은 받은 것은 저는 분명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상적으로 상임위를 개최를 할 때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여야 간의 합의 이전에 또 만약 필요하다면은 국무위원 각부의 어떤 장관과 했던 그런 협의를 하는 게 당연한 어떤 상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은 탄핵 소추는 탄핵 소추대로 하면서 또 현안 질의를 위해서 또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을 부르면서 또 몸이 안 좋다는 그런 어떤 걸 꾀병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회 이전에 너무 좀 인간적으로도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완전히 이거는 사전에 협의도 여야 간의 협의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어떤 그 부처 간의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게 안 온다고 해서 꾀병이다.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국회를 다수당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지금 파행적 운영의 하나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님,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출석 요구를 하는 건 뭐냐, 이거 뭐 괴롭히려고 부른 거냐, 뭐 이런 주장이 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진숙 위원장이 파면이 된 것이 아니죠. 아직까지 뭐 탄핵 소추안만 의결이 된 수준이고 또 탄핵안 처리에 앞서서였다면 더더욱이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으로 국회 출석시켜서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안 부르면 더 이상한 것이 2인 체제 의결 이 부분의 문제를 특히 삼아서 탄핵을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럼 2인 체제 의결이라는 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든지 과정에 대한 그 따져보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하면은 그게 오히려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뭐 이진숙 위원장이 왜 출석 안 했는지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의원들, 야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창 대통령실에 가서 뭐 대통령하고 면담도 하고 하더니 안 온다고 하니까 이제 꾀병이라는 의혹 이런 것들을 또 제기해 볼 만한 것이고, 근데 또 위원장이 끝까지 본인이 진짜 아팠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믿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겠죠. 다만 다음에 다시 이렇게 출석을 시키거나 할 때는 충실하게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럴 의무가 있다는 거. 그게 직무가 정지가 됐다 할지라도 본인이 관계자로서 그럴 의무가 있고, 정말 반박할 말이 있다면 국회에 나오는 것이 충실한 그런 역할 수행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진숙 위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요, 과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기습회의를 열어서 졸속으로 선임을 강행했다, 이런 야당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런 기습 개최가 일상적으로 있었습니까? 당일 공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최적의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고 보이십니까? 2명이 투표한다고요? 네. 2표 받거나 1표 받거나 1표 받거나 이렇게 갈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공천대보고 미스코리아 심사대보고 다 해봤는데 이건 처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야당에서는요, 이준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두 사람이 지원자 83명을 심사를 하는데 1시간 반 남짓 걸렸다. 그러니까 한 명당 1분 정도에 불과한 회의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졸속 심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이 무슨 뭐 이런 걸 처음 본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뭘 처음 보냐면 하루 만에 탄핵하는 거 처음 봐요. 아니 본인들은 하루 만에 탄핵하는 게 당연시 되고, 마치 그러면 이 탄핵의 어떤 걸 뚫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심사를 저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그런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바로 그런 문제인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하루 만에 이미 탄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예고한 상황에서 사실은 뭔가 어떤 이 탄핵의 이 방통위 업무에 중단을 막기 위해서 정말 불가피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심사해야겠죠. 자, 심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루 만에 탄핵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문진과 다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급박한 사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2인 체제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려면 자신들 몫의 이 방통위원을 우선 추천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이런 문제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의도적으로 2명을 만들어서 강행했다. 그러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겁니다. 근데 지금 최민희 위원장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추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2인 체제를 의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2인 체제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본인들이 추천해놓고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인 체제라는 걸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놔놓고 지금 그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을 요청한다는 게 논리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몇 차례 공문을 야당에 보내서 방통위원 추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응답하지 않고 그리고 2인 체제가 문제다고요? 법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헌법재판소가 다 판단을 했는데 이 구조를 지금 이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었잖아요. 자신들이 트랩을 깔아놔놓고 그럼 2인 체제 잘못이다라고 하고 탄핵을 하고 그러면서 왜 그러면 절차를 안 지켰냐? 그럼 자기들은 절차 지켰습니까? 네, 그렇군요. 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2인 체제 말씀을 하신 걸 좀 설명을 드리면 네. 2023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최민희 지금 현재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추천을 했어요. 그 당시 안영환 의원, 야당 추천목의 안영환 의원이 이제 임기가 끝나서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야당이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어요. 그게 7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법제처의 유권 해석 맡겨놨는데 빨리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최민희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 또 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국회에서는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계속 붙잡고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2명이 또 이제 임기가 끝나서 그만둔 거예요. 거기서 멈춰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최민희 의원이 임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에 4월에 김창룡 의원이 또 임기가 끝났어요. 네. 그럼 또 그건 여당 몫이거든요. 대통령 지명목. 그럼 대통령 지명목은 또 임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2개월 지난 뒤에 또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5명이 다 됐을 겁니다. 근데 최민희 의원 건을 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대통령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임명도 못하고 7개월을 흘러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의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민희 의원을 만약에 그때 임명을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게 뭐 절차적으로 보면요. 관례적으로도 회의는 3일 전에 안건을 반드시 위원들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요. 방통위 회의 절차를 보면 그리고 하루 전에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어떤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재가가 난 날 임명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가서 그 모든 일을 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면접도 이것도 원래는 면접을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 면접 안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문진 KBS 이사 같은 경우는 공정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방송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1분 만에 한 사람씩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그 부분은 급하게 하려는 의도와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되기 전에 하루 안에 빠른 시간을 모든 걸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절차들이 다 무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준봉 교수가 아마 그 분야는 잘 아실 텐데 최민희 의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이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방송유관단체의 상근 부회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자격에 정당에 가입돼 있거나 방송유관단체에 있거나 뭐 예를 들어 방송사에 어떤 임원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임명이 안 됩니다. 이게 같은 동종업체의 재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격 때문에 지금 본인이 계속 버티고 있다가 결국 본인이 총선 출마한다고 사퇴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임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추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안 하면 그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안 하면 그럼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신청해서 오랫동안 안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사퇴를 했으면 사퇴한 다음에는 임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2인 체제라는 게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결정을 내려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7개월을 왜 대통령실 끊냐는 거예요. 법제처 유권 해석까지 맡겼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판단하실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안 된다. 받을 수 없다라고 아니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면 민주당이 또 다른 사람을 임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가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계속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도 시간이 많았습니다. 워낙 같은 사안이지만 워낙 여야가 뜨겁게 맞붙고 있어서 보시는 시각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사실상 완성이 됐는데요. 정점식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사퇴라면서도 당 대표에겐 면직권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당내 갈등 분위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모두 일괄 사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점식 의원은요, 사퇴 후에 황우여 비대위, 그러니까 전임 지도부와의 오찬에도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친윤계로 불리는 강승규 의원은 좀 솔직히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민심을 따르다가 당내, 그러니까 원내 민심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법조인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자꾸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부터 원래 원내대표와 이제 런닝메이트제였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당대표가 어떤 이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지명을 하고 원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임명권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당대표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점식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자꾸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보면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가 되면 그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라는 게 당의 모든 걸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에서 당대표를 새로 결정을 했으면 세수는 세부대에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가 지향했던 바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나는 법적으로 뭐 당헌 당규에 임기가 보장돼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버틴 것 자체가 결국은 한동훈 체제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반발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들 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면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당내에서 좀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제 당대표와,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들에 뽑혔기 때문에 어떤 이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탄핵과 특검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마치 63%나 되는 압도적인 지지로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이거를 흔들겠다 그러면 저는 자멸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한동훈 대표 체제가 힘을 갖고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흔든다? 저는 더 이상은 이걸 흔들 경우는 상당히 아마 앞으로 내부 분열 때문에 대응해내지 못하는 그런 참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지도부 슬슬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됐다는데 어쨌든 한 대표 입장에선요. 최고위 멤버 9명 중 과반인 5명을 친한계 인사로 확보를 하면서 이른바 당을 장악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3자 특검법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홍 전 의원님. 네. 한 대표 본인은 거듭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 의원총회 최종적인 이제 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 대표 내지는 뭐 최고위가
안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뭐 100% 그 안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 3자 특검이든 뭐든 지금 대통령께서도 수사 진행 사항을 봐가면서 이제 특검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특검의 어떤 방식도 방식이지만 결국은 이제 시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한동훈 지금 대표가 말씀하신 3자 특검 안도 하나의 어떤 방안이 될 것이고 또는 다른 대안도 방안이 될 것인데 그 시기가 언제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지금 명확하게 언제 할 거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당 내에서 의논해보겠다, 의원들과 의총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당 내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지켜보자 뭐 이런 어떤 게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앞으로 좀 당내에서 좀 의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종부세 완화 등 중도층을 겨냥해서 우클릭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중도 확장을 시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한 만큼 중도 확장 없이는 더더욱 다음 선거들은 힘들다. 이 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맞는 카드가 뭐냐 이것을 아직까지 좀 윤곽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 얘기를 보면은 간첩법 개정 문제가 있었거든요. 간첩법 개정 문제 뭐 중차대함이나 찬반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중도 확장이라고 했을 때는 민생 경제에 관련된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원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현재까지 이미지가 민생 경제 이쪽하고는 그렇게 어울리는 이미지는 아니었고 현재로서도 또 딱히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첩법 개정이나 이걸로 민주당 공격 용도로 좀 꺼내는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걸로는 중도 확장이 안 될 것이다. 결국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카드를 꺼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역사를 놓고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도 확장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앞선 두 정부에 비해서도 상당히 우편향적인 경제 정책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중도로 확장을 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현재 기조와는 차별화된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될 것이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요 오늘 내일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 득표율이 90%를 넘기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90%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차기 대권 후보로서 강하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경선에서 뭐 대표 경선은 이재명 대표가 90% 정도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최고위원 선거는 약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과 투표를 하는 게 호남 지역의 투표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보여줬던 여러 추세들 예컨대 뭐 정봉주 의원이 현재까지는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는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이 최고위원 되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호남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표를 합친 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호남에서 누가 최고위원에서 가장 선전하느냐가 전체 후반부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방통위원장 탄핵안부터요 여야 정치권 상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요 집중호우로 압록강이 범람을 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12년 만에 대북 수해 지원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정부가 제의한 수해 구호 물자 지원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남 비난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올해 장마철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들에서 때없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당 지역들에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가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원수님의 그 영상을 뵙는 순간 그 흙탕물 속에 어디 웅덩이가 있으면 저 야선차를 어떻게 가나 이런 근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연락 채널을 통해 통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으며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요,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한 언론이 인명피해를 부풀리고 있다면서 적들은 적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남 비판에 가세를 한 건데요. 홍 전 의원님,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 듣고 두 가지를 좀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지금 북한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어떤 측면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저런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남한 언론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압록강 이번 이제 범람으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어떤 피해를 압록강변에 있는 평북 지방을 중심으로 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 사회에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면 북한 내부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과 어떤 동요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남한의 좀 언론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런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남한 언론에 대한 어떤 비판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참 통이 작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느꼈는데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8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때 큰 어떤 홍수로 있을 때 재해를 했을 때 북한에서 도와주겠다고 이제 했었고 그거를 당시에 우리 정부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쌀 한 5만 석 정도를 북한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꽁꽁 얼었던 당시에 남북 관계 어떻게 보면 좀 탈출과 되어서 좀 대화로 이어진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접식사설을 통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남한을 이렇게 대한민국을 비판한 것 자체가 정말 이 통이 참 작은 어떤 정치인이구나 위원장이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 네.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적대의식을 드러낸 만큼 그러면 정부의 지원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겠군요.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런 홍수보다는 체제 위협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이번에 인명피해가 많고 굉장히 피해가 많으면 실제로 이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통일부를 취재를 할 때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 보니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이 비가 조금만 와도 다 홍수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준설을 제대로 못해요.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압록강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남북 저십자 이제 그 어떤 구호품을 줄 때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그 포대 같은 데다가 남한 한적 한국 적십자사 이걸 찍힌 거 뭐 이걸 뭐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우리 어떤 제품이 상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이것이 남한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을 많이 제시했어요. 즉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홍수가 났는데 남쪽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원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것인데 근데 딜레마는 뭐냐 하면 특히 북한은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생필품을 중국으로부터 많이 그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는 거죠. 러시아는 그렇게 어떤 생필품 지원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딜레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수혜가 많이 나 피해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한의 어떤 이런 구호를 받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남쪽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더 어떤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아주 딜레마적 상황에서 지금 내부적인 피해는 심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아마 북한이 올 연말 등등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국제사회를 통한 이제 우회 지원을 아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국제 적십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제품을 그쪽에 보내고 그쪽에서 이제 지원받는 형식으로 아마 그런 방식도 우리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인다라는 건데 김수희 평론가님, 김정은 위원장은요 신의주 지역에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붕을 남긴 채 마을이 통째로 잠기거나 아니면 지형이 바뀌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인명피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북한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를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거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적지 않을 거다라는 건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매체 스스로가
5천 명이 이 고립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구조를 했다고도 보도가 됐는데 구조한 사람이 한 4,200명 정도입니다. 그럼 5천 명하고 4,200명 사이에는 작지 않은 간극이 있는 것이고 설령 어떤 보도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북한 매체의 특성상 사실 뭐 보도를 정정하기도 쉽겠지만 정정하지 않고 버틴다 할지라도 약간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보도 내에서도 5,000명과 4,200명이라는 이 격차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대략 한 800여 명 되는 분들이 다 뭐 이렇게 인명피해다라고 똑같이 그냥 그대로 추산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래도 저 정도의 규모 5천여 명이 애초에 그렇게 고립이 됐고 구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환경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인명피해가 전혀 없다는 말 이것은 결국에 체제 내부에서의 내부적 단속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남한 매체라든지 정부에서 뭐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검증 보도를 할 경우에 국제사회에서도 다 같이 검증할 수 있는 열린 체제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체제 내의 어떤 단속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북중 관계는 얼어붙고 있지만요. 북한은요, 러시아와의 협력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제 항공기죠. 일류신 IL-76을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로 개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위원님 그 보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 기술을 북한이 굉장히 많이 이양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미사일 같은 경우, 엔진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 엔진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지금 공중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도 이제 개조해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중 조기 경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미사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 방어 시스템에 이제 어떤 한 단계로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최근에 아마 북한군이 한 500여 명 정도가 지금 러시아 쪽으로 파견이 돼서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어떤 면에서 참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러북 간의 어떤 이 군사적 협력 이것이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과는 또 거리가 또 멀어지는 이런 어떤 딜레마적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어떤 휴전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러시아 쪽 지원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군사적 원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뭐 미국 대선이나 등등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렇게 북러 군사협력이 또 이제 가속화되고 또 그에 반면에서 북중 관계는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한반도 안보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기감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먼저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정말 제대로 된 건가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저렇게 수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군사력 강화하고 이럴 때입니까 지금? 주민들이나 제대로 먹이고 자기들의 삶이나 제대로 살게 만들어야 저런 행동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를 보고 너무 화가 나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북러 관계가 가까워지고 기술 이전이 되고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던 뭐 북한에 러시아제 무기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김정은의 태도가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본인이 지금 저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정부가 그러면 러시아의 관계를 빠른 시간 안에 복원해 가면서 이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통로로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어쨌든 우리나라와 관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은 뭐 우리와 대화를 안 하더라도 러시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다는 점들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단순히 군사적 영역 문제뿐만 아니라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렛대로 삼아서 러시아가 북한과 너무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무기들을 수출해서 북한이 무력을 강화시키는 일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수해 소식 전해드렸을 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에는 지난 5월이고요. 밑에는 지난달 31일이라고 합니다. 저 열차는 김정은이 탔던 열차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위에는 비가 오기 전이고 밑에는 비가 온 후라고 하는데 저렇게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저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철로가 끊긴 상황인데 인명 피해가 없다라고 북한 당국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북한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죠.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한 지 12일 만인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Just one day after we open voting that the vice president has crossed the majority threshold and will officially be our nominee next week? I am deeply grateful. I am honored to be the presumptive Democratic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서요, 오늘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흑인 여성이 미국의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게 이번에 처음이죠? 그렇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있었지만 예. 여성이 나서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전당대회가 제가 8월 18일 정도, 19일인가요? 그때 이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였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각 주별로 확보한 대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의원들이 이제 호명 투표라고 합니다. 자, 누구 지지한다, 뭐 이렇게 호명 투표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확보한 대의원들이 호명 투표를 통해서 지금 캐멀라 해리스 이제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지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별도의 새로운 어떤 선출 방식을 약식 선출해야 된다 뭐 등등 논의가 있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된 이후에 인기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논란들이 다 잠재워졌고 결국에 이제 호명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이 됐고 이런 상태면 이제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인해서 이제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어떤 대결로 이제 압축되어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 이슈가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서 계속 공격하던 공격의 소재가 역으로 이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소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령에다가 뭐 막말에다가 뭐 등등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부메랑이 됐죠. 예, 그만큼 이제 미국 대선 판도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지고 의외로 해리스 지금 후보의 어떤 이 파급력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19일 그리고 20일 시카고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특히 이번 미국 대선은요,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아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G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김수진 평론가님, 어떻게 좀 다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판에서 퇴장을 하고 후보가 바뀌면서 더 차이가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별이 남성 대 여성으로 달라졌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이지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인도계, 아버지가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에서도 70대 대 50대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이제 정치 성향이 가장 크게 다르겠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이제 뭐 감세라든지 또 어떤 미국의 고립주의적인 외교 이런 부분들을 대변을 하고 있다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법인세 증세라든지 또 이런 뭐 학자금 대출 탕감이라든지 좀 진보적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근데 당연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 쪽을 대상으로 해서 뭐 굉장히 급진 좌파인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은 또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일반적인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좀 서민보다는 좀 이렇게 상류층에 가까운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각자가 상쇄를 해줄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달려있고, 그게 또 부통령 지명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JD 벤스 상원 의원, 그 흑수저 출신이라고 하는 이 인사를 부통령으로 지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이제 그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 지명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크 켈리라고 우주 비행사 출신의 상원 의원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쪽을 지명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는데, 근데 이쪽이 이제 노조에서 좀 강력하게 거부를 표하고 있는 지지 기반인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인사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떤 본인들의 상류층 엘리트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좀 서민층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러닝메이트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짚어보면요. 다음 주에 해리스 부통령이 정식으로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또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도 지명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러닝메이트가 되는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구도가 또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 전 의원님,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알이 이제 귀 쪽을 스쳐가지고 그 핏빛이 사진에 딱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선거가 끝났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예. 민주당이 후보를 바이든 대통령에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으로 지금 하면서 완전히 지금 새로운 어떤 판도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 박빙일수록 결국 이제 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좀 부통령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미국 지금 공화당에 처음에 이제 벤스 부통령 그 공화당 지명자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주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흑수저에서 성공신화, 즉 군대 이라크 파병 가서 그 번 돈으로 로이어가 되고 또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업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아주 성공적인 신화라서 뭐 힐빌리의 노래라는 어떤 자기 자서전도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 설정됐는데 예. 최근에는 뭐 캔네이디라든지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반면에 해리스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생각해야 될 게 결국은 본인이 지금 부족한 것을 제대로 이제 메울 수 있느냐, 즉 이제 뭐 백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네. 측면에서 지금 후보자 조금 전에 CG가 나왔습니다만 후보자들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경합주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통상적으로 선거인단을 전부 이제 성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어떻게 승부가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지금 이제 거명되고 있는 후보군 중에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그 마컬리 상원은 이 두 개가 지금 경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합주를 그렇죠. 또 어떻게 예. 할 거냐 이것도 아마 그 민주당에서 해리스 특히 부통령이 후보자 즉 이제 그 부통령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판단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아주 대표적인 경합주다 보니까 여기를 고려한 선택지일 거다라는 해석을 주셨는데 최 교수님, 해리스 부통령 기세, 초반 기세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지난달 선거 자금 모금액을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자금 모금액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초반 돌풍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요. 전체 모금액의 66%, 약 17만 명이 예. 처음으로 후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 말은 예. 기존의 어떤 지지층을 넘어서서 중도 확장이나 아니면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후원에 참여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해리스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중도 확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흑인 출신인데요. 남편은 또 유대인계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의 지지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사실은 해리스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그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던 게 고령의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공격을 했었는데 본인이 도리어 이제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참신하면서도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부통령이었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역할이 없었어요. 바이든 예.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신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라는 어떤 시도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는 이미 검증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고 지금 재판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해리스가 갖고 있는 특징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선한 인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새로운 인물을 찾는 미국 시민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해리스라고 하는 후보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전체적으로 지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대선에 또 다른 관심사가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의 남편을 칭하는 이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 젠틀맨이 나올 거냐라는 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갑내기 남편 변호사 에모프 네. 변호사가 있죠. 어떤 인물입니까? 이분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왔던 그렇죠. 예. 와서 그때 와서 또 뭐 우리 시장도 가고 홍석천 씨하고 같이 또 영상도 찍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서던 캘리포니아대를 나와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이제 재혼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본인이 이 부인의 어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변호사도 그만두고 워싱턴 D.C.로 이사 와서 거기서 지금 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은 조지 워싱턴 대 이제 겸임 교수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벤스 부통령 후보가 이제 캣 레이디라는 이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가 없는 어떤 여성들, 고양이만 키우는 이런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본인이 낳은 아이는 없지만 지금 재혼한 이제 이 에모프 변호사의 이제 그 남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나 두 아들 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또 그것이 논란이 되고 아마 이 두 이제 자녀들이 또 본인의 엄마를 굉장히 또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 같고 어쨌건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처음으로 이제 퍼스트 허즈번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보죠.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 정체성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I didn't know she was black until a number of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now she wants to be known as black. So I don't know, is she Indian or is she black? She was Indian all the way, and then all of a sudden she made a turn and she became a black person.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서 꺼내든 인종주의 발언에 대한 비판과 논란 적지 않습니다. 김수미 평론가님, 트럼프 전 대통령 마음이 좀 조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의 뜻은 해리스가 흑인이어서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리스는 흑인이라는 것을 혹시 숨겨온 것은 아닌가, 최근 들어서 와서야 어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읽히냐면 사실 흑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굳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가지고 뭐 흑인이냐, 인도 쪽이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근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인종차별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이 누가 어떤 인종이고 이걸 뭐 중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에 이제 묻어내지는 사회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발언, 흑인 유권자의 표심을 노린답시고 한 발언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더욱 더 심한 인종차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에 직후에 좀 공식석상에서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발언 이런 것들이 조금 예전보다 캐릭터가 숙연해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사건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평화적인 성품이 되고 또 온건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에는 이제 본래의 어떤 성격, 캐릭터대로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자협회 토론회라든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트럼프로 다시 복귀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죠. 피격 사건 말씀을 하셔서요. 이 여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경호 실패 비판을 받은 비밀 경호국이요. 사건 당일에 경찰이 발신한 결정적인 무전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피격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그 범인이 높은 장소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것을 군중의 일부가 발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거를 대비를 못했느냐 여러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 쪽에서는 이걸 발견을 하고 무전을 송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라고 했을 때 경찰 쪽은 조금 더 외곽의 경호, 이런 것들을 느슨한 경호를 한다면 보다 면밀하게 또 가까이서 경호를 하는 것이 경호국의 임무일 텐데 정작 이 경호국이 이 무전을 수신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드러난 것이죠. 그럼 경찰은 어느 정도는 조치를 취했는데 정작 핵심에 있는 경호국에서 구멍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물론 경호국에서 무슨 의도적으로 경호 실패를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경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했던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이 문제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바이든 대 트럼프에서 해리스 대 트럼프로 다시 재편이 된 미국 대선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안보와 경제 지형이 출렁일 수 있는 만큼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네, 토요일 랭킹쇼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